이제 척도 구성 기법에 대해서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분화, 척도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 분화, 척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분화, 척도라는 것은 어의, 차의, 척도로 가서 양극단의 성용사를 배치하는 것들을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의미, 분화, 척도. 그래서 어의, 차의, 척도로 가서 다시 양극단의 형용사, 양극단의 성용사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의 소비자 행동론의 관여도 P2, 자, 이거 그저께 유사 20개 모형 만드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 의미, 분화, 척도, 어의, 차의, 척도로 갑니다. 자, 양극단의 성용사를 배치하고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강도를 측정하는 건데, 자, 의미, 분화, 척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문제를 여기 읽지 않고 찍는 사람들의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렇게 성용사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거리 측정을 하게 돼요. 거리 측정이 뭐냐면 남자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자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면 남자와 여자 간의 거리 정도를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들을 의미, 분화, 척도, 어의, 차의, 척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한 방향, 이쪽도 한 방향으로 놔둬야지 여기 친절함, 불친절함, 여기 부정직한 방 서로 간에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겠죠.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대다수 보면 사람들의 왼쪽부터가 조금 긍정적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요거는 심리학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은 계산보다는 이 사람들의 집단 간의 거리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운데를 0으로 봅니다. 가운데를 0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0은 별로 저는 0이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0이 들어가면 무응답이냐 아니면 그냥 값이 0이냐 이러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0으로 보다는 혹은 또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심리학적으로는 거리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통계학으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또 가중치하고 막 그러면 잘못하면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생각하는 거는 0, 가운데 0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배분하거나 아예 숫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 자체가 아예 숫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표기하는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 조금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표시하게끔, 표시는 하시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양극단은 뭐라고요? 양극단의 형용사를 배치하는 것들을 의미, 분화, 척도.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의미, 분화, 척도로 문제를 만들어봐라 라고 이게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디자인을 어떻게 성용사를 만들어보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멘붕이 되시는 거예요. 성용.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세련되다, 클래식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 날카롭다. 그 다음에는 뜨겁다, 얘는 차갑다. 이런 식으로. 성용사를 이런 몇 가지 성용사는 좀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형용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언어적으로 조금씩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문항을 만들려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친절하다, 부친절하다. 그리고 정직한, 부정직한,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0,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적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탑의 척도가 되는데 스탑의 척도는 가운데가 0입니다. 가운데가 형용사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치하는 것들은 그냥 스탑의 척도, 스탑의 척도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보가더스와 소시오메트리의 차이점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스턴 척도, CR 즉 재생계수는 뭐냐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좀 많이 나오고 의미, 분화, 척도 필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기에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도 좀 고민은 되는데 실제로 시장조사론에서는 그런 문구를 벌레 안 쓰고요. 니커트 척도 제일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니커트 척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커트 척도를 우선 주안점으로 강점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만 서술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평전법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속평전법, 다시 평전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평전법은
4점. 5점은요. 니커트 척도. 7점도 니커트 척도예요. 가운데가 보통 있기 때문에. 3점도 니커트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3점도 니커트 척도예요. 낮다, 높다, 보통. 3점, 5점, 7점처럼 가운데에 보통이 있는 것들은 다 니커트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니커트 척도 여러분들 우선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5점 척도를 말씀드리면, 얘를 평균으로 쓴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 2, 3, 4, 5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구해라 라고 나타나는데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 40, 60, 80, 100 이렇게 배포하거나 두 번째는 0, 25, 50, 75, 100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거의 밑에 거를 쓰거나 위에 거 이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법을 쓰는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평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족 정도로 나오시려면 평균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5점 척도를 가지고 80점을 만드는 건 거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4점 이상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면 진짜 돈 주고 하신 이상 4점이 나오기가 정말 쉽다. 여기서 실제로 90점이 나오는 건 거짓말입니다. 5점 척도를 가지고 90점이 나오는 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점수 하나라도 여기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거든요. 점수 확 떨어져 버려. 그래서 얘를 80점 이상으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하고자 응답자 여기 방법을 전체 80%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서 보고서를 쓰시게 되면 기본 조건은 4번, 5번 응답자, 즉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면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작년도는 4.1이었는데 3.5. 근데 이번에 3.6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거 계속 높여야 되거든요. 거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4점에서 5점 응답자가 전체 80% 이상은 된다라는 거 나오면 그는 일반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간주하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네. 실무에서.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서 요 11점 척도 얘를 연속 평점법이라고 해요. 연속 평점법. 즉 0점부터 11점. 그래서 얘를 간격으로 해서 만드는 게 11점 척도를 이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점으로 보는 건가요? 9를 선택하면 80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여기를 선택하면요. 4번을 선택하면 30점으로 보고 1점을 선택하면 0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 편점법이라고 합니다. 얘 간격은 10점 간격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거를 그냥 간격, 등간격, 요거까지도 볼 거냐 말 거냐. 니커트 척도는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니커트 척도를 등간격으로 볼 거냐 말 거냐는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등간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 만족도 점수를 값으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키나 실제 측정이 가능한 것들은 값으로 구할 수 있지만 내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는 5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10점까지 11점 척도까지 얘는 양적 척도가 아니다 그러면 서로 저거 싸우자는 거야. 이건 방법이 없어. 실무에서는. 근데 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11점 척도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측정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11점 척도도 많이 씁니다. 11점 척도도 많이 써요.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이 또 고급 분석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만 해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 따로 있어요. MPS라고 실제로.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MPS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N수하고 여기 N수 그 다음에 여기만 빼고 전체 N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 MPS라고 하는데 얘를 40%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방법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얘는 응답하기가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순위법입니다. 순위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순위, 2순위 선택하는 것들. 1순위 뭐냐, 2순위냐 뭐냐 선택하는 것들을 순위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만 선택하는 거와 1순위와 2순위에 선택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안 나옵니다. 1순위는 2순위 나오는 것들은 1순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2순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그 정도만 보는 거지
1순위의 2위와 2순위의 1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하고요. 1순위와 1순위에 나타난 거와 2순위의 이 격차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1순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2순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만 살펴보는 응답. 그 정도만 보시고요. 전체 응답자 중에 응답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그런 것들만 분석하는 기법을 그냥 순위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고급 분석이 안 됩니다. 고급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음은 쌍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쌍대 비교법이라는 것은 형용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형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비교를 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비교를 해서 실제로 뭐가 더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쌍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쌍대 비교법. 자, 보다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인 토너먼트하고는 달라요. 토너먼트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토너먼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도 토너먼트잖아요. 그쵸? 근데 쌍대 비교법은 요 방법하고는 달라요. 쌍대 비교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연예인, 여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만만한. 그래도, 송혜교. 예. 네. 그 다음에요. 하연수, 아우, 너무 어린, 또 누가 있을까요? 전지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게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A, B, C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쌍대 비교법은 어떻게 하느냐? A하고 B하고 비교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A하고 B하고 비교해요. 두 번째는 B하고 C하고 비교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A하고 C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쌍대 비교법이랍니다. 쌍대 비교법. 자, 따라서 다시요. 의미 분할 척도는 성용사를 배치하는 거고, 쌍대 비교법은 비교 문항들을 서로 간의 강도,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측정 방법을 쌍대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AHP 분석이라는 것들을 많이 내어서 쌍대 비교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총합형이라고 해서 고정총합형이라는 것은 총합이 100이 되게끔 뭐라고요? 총합이 100에끔 놔두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을 놓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가 100 중에 부품 소재가 몇인지 인건비가 몇 %인지 비교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정총합형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쓰진 않지만 왜 이걸 쓰느냐? 실제로 인건비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그걸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총액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회사 인건비가 대략 20% 정도 되겠지? 그러면 총 매출액 20%를 해서 대충 계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정총합형 같은 경우 문제점은 주관식 의견이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합이 100이 안 되거나 100이 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교척도, 비비교척도에 대해서 설명될 건데 비교척도라는 것은 응답 보기에서 어떤 게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하는 방법을 비교척도라고 하고요. 비교척도라는 것은 실제로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비교척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쌍대비교법, 순위법, 고정총합형 같은 거는 비교를 하는 거죠. 보기에서 비교한다. 뭐라고요? 보기 자체에서 응답자들이 비교를 하는 것들을 비교척도라고 하고요. 비교척도라는 것은 여기서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기의 태도를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비교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앞에 것부터 다시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자, 리커트 척도 볼게요. 자, 리커트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얘는 비교 척도일까요? 비비교 척도일까요? 얘는 비비교 척도예요. 응답 보기에서 자기가 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다시 이해되세요? 응답 보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얘는 비비교 척도입니다. yes, no는 별 의미 없어요. 나머지는 등형같이는 yes, no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요. 네. 다 소셜 메터도 넘어가고요. 평정 척도도 넘어가고 의미분할 척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친절함과 비친절 안에 있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체크하는 거죠.
응답자들의 강도를 측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비교 척도가 되는 겁니다. 네. 스타페 척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느낌을 평가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비교예요? 비비교예요? 얘는 비비교 척도예요. 비비교 척도. 이에 반해서 순위법은 어떻게 될까요? 순위법은 보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간격을 비교하게 되죠. 얘는 무슨 척도가 될까요? 얘는 비교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쌍대 비교법도 단연 비교 척도가 되는 거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0을 놓고 자기가 직접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비교예요, 비비교예요? 얘는 비교 척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는 비교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표하고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표라는 것은 실제 관측값들을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그래서 현상이랑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지표. 지수라는 것은 특정 연도를 100으로 놓고 어느 정도 흐름을 보는 것들을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다시요. 지표는 실제로 관측값을 만드는 것들을 지표라고 하고요. 지수는 한 개 연도를 100으로 놓고 이동 변동을 만드는 것들을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표겠죠. 실제 관측값들이 지표겠죠. 영업 이익률 이런 것들 얘는 지표겠죠. 실제 관측값이니까. 이에 비해서 지수라는 것은 한 개 연도 2014년도를 100으로 놓고 얘 변동 정도를 보는 것들. 이걸 뭐가 된다고요? 얘가 지수. 자, 지표는 뭐라고요? 실제 관측값. 지수는요. 한 개 연도를 100으로 놓고 변화 정도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뭐가 된다고요? 지수. 지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